학생은 불 붙인 속옷을 가짜 성화로 들고 달려 경찰의 호의를 받은 채 시장에게 건넸습니다. 성화는 의자 다리에 푸딩 깡통을 받고 등 위에 적신 속옷을 넣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1956년 멜버른 올림픽을 앞두고 진짜 성화가 시드니를 지나는 날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성화 봉송이 나치가 만든 의식이라며 장난 섞인 항의를 준비했습니다. 달리기로 했던 학생이 겁을 먹고 빠져 넥타이 차림의 수의대생이 대신 뛰었습니다. 3만 명의 인파는 색종이를 던지며 환호했고 경찰은 그를 진짜 주자로 믿고 길을 터줬습니다. 그는 시청 앞에서 기다리던 시장에게 깡통을 건네고 군중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시장이 그것을 높이 들고 연설을 시작한 순간 덜 마른 은색 페인트가 손에 묻어났습니다. 의자 다리 힘을 안 시장은 마이크에 대고 장난이었다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학생은 이미 전차를 타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10분 뒤 도착한 진짜 주자는 엉킨 군중 탓에 군 트럭이 길을 터줘야 했습니다. 그의 정체는 40년 넘게 비밀로 남았고 그는 훗날 수의사가 됐습니다. 납치범이 어린이 26명과 운전사를 땅속 트럭에 가뒀지만 이들은 매트리스를 쌓아 천장을 열고 탈출했습니다. 천장의 출구는 철판과 45kg 배터리 2개에 눌린 채 흙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1976년 미국에서 얼굴을 가린 세 남자가 하교하던 통학버스를 세웠습니다. 5살부터 14살까지의 아이들은 밴 2대에 나뉘어 11시간을 실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채석장에 묻어둔 이삿짐 트레일러 안이었습니다. 몸값 $500만 불을 참이었지만 경찰서 전화가 불통이라 전화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이 땅속에서는 흙 무게에 눌린 벽이 안으로 휘기 시작했습니다. 55살 운전사와 14살 소년이 매트리스를 쌓아 출구에 손을 뻗었습니다. 침대나무 조각으로 철판을 들어올리고 배터리를 밀어내고 흙을 파냈습니다. 약 16시간 만에 소년이 머리를 내밀어 밖을 살폈고 27명 전원이 살아나왔습니다. 납치범 셋은 부유한 집 아들들이었고 치석장은 주범 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 모두 종신형을 받았고 마지막 한 명은 46년 뒤에야 가석방됐습니다. 복권 공에 페인트를 채워 4와 6만 떠오르게 했더니 생방송 당첨번호가 666이 됐습니다. 조작자들은 주사기로 페인트를 넣은 복제공을 만들어 방송 전에 통째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1980년 미국의 한 주는 매일 밤 생방송으로 숫자 3개를 뽑는 복권을 운영했습니다. 계획을 세운 사람은 그 추천 방송의 진행자였습니다. 기계 세대의 공 중 4와 6을 뺀 나머지를 전부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공은 바람에 뜨지 못하고 가벼운 4와 6만 뽑히는 간까지 떠오릅니다. 나올 조합은 8가지 뿐이었고 일당은 그 전부에 $1짜리 복권을 수천 장 걸었습니다. 그날 밤 기계가 뽑은 숫자는 666. 그날 나간 당첨금은 모두 $350만, 당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보다 먼저 눈치챈 쪽은 뒷골목 도박업자들이었습니다. 4와 6에만 돈이 몰리자 업자들은 지급을 거부했고 조작 소문을 대놓고 퍼뜨렸습니다. 녹화 영상에서 4와 6만 떠오르는 장면이 확인됐고 진행자는 감옥에 갔습니다. 666은 노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8조합 중 하필 그날 굴러나온 숫자였습니다. 경찰이 일주일째 못 찾던 도난 월드컵 트로피를 산책하던 개가 찾아냈습니다. 주인은 수상한 꾸러미가 폭탄일지 모른다고 생각해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을 석 달쯤 앞두고 전시 중이던 우승 트로피가 사라졌습니다. 같은 전시장에 수백만 파운드어치의 우표가 있었는데 도둑은 트로피만 가져갔습니다. 다음날 축구협회장에게 몸값 15,000파운드를 요구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은 가짜 지폐 가방으로 함정 수사를 벌여 심부름꾼을 잡았지만 트로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런던 남부의 부두 노동자가 개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개는 집 앞 생울타리 밑에서 신문지에 쌓여 끈으로 묶인 구러미에 코를 박았습니다. 조심스레 포장을 뜯자 바닥에 새겨진 역대 우승국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개는 하루아침에 유명해져 영화에 출연했고 우승 축하 연회에도 초대받았습니다. 정작 범인은 끝내 재판정을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트로피는 1983년 브라질에서 다시 도난당해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극기지의 유일한 의사에게 맹장염이 오자 그는 자기 배를 열어 직접 수술했습니다. 기지는 겨울로 접어든 바다와 폭풍에 막혀 있었고 다른 의사도 구조 비행기도 올 수 없었습니다. 1961년 소련 남극기지의 27살 의사에게 심한 복통이 시작됐습니다. 진단은 급성충수염, 흔히 말하는 맹장염이었습니다. 수술할 사람은 기지의 자기뿐이었습니다. 그는 기상학자에게 기구 건네는 법을, 기계공에게 거울과 조명 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취는 배에 놓는 국소 마취뿐이라 수술 내내 정신이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거울은 좌우가 뒤집혀 보였고 그는 장갑을 벗고 손끝 감각으로 뱃속을 더듬었습니다. 어지럼증이 올 때마다 20초씩 쉬어가며 1시간 45분 만에 충수를 잘라냈습니다. 잘라낸 충수 뿌리에는 검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하루만 늦었으면 터졌을 거라고 그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옆에서 돕던 대원들도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일기에는 불쌍한 내 조수들이라고 남겼습니다. 그는 2주 만에 기지의 의사로 복귀했고 대원이 찍은 수술 사진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동물원 우리에 떨어져 의식을 잃은 아이를 고릴라가 안아 사육사들이 있는 문까지 옮겼습니다. 아이는 5m가 넘는 높이에서 떨어졌고 우리 안에는 고릴라 6마리가 더 있었습니다. 1996년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3살 아이가 난간을 넘어 우리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비명과 함께 바닥에 부딪힌 아이는 의식을 잃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간 것은 등에 17개월 새끼를 업은 8살 암컷 고릴라였습니다. 고릴라는 늘어진 아이를 안아들었고 다가오는 고릴라를 어깨로 막아섰다고 사육사는 말합니다. 사육사들은 물을 뿌려 다른 고릴라들을 떼어넣었다고 전해집니다. 고릴라는 사육사들이 드나드는 문 앞까지 걸어가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사람이 어디로 드나드는지 아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손이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졌지만 나을 입원한 뒤 회복했습니다. 그해 언론은 이 고릴라를 올해의 영웅으로 뽑았습니다. 이 고릴라는 사람 손에 자라 공제인형으로 새끼 돌보는 법을 배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타는 건물이 크레인 끝에 갇힌 기사를 헬리콥터가 연기 속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68살 기사는 지상 100m 크레인 끝에 누워 있었고 운전실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2013년 캐나다의 한 공사장에서 난 불이 목조 건물 전체를 순식간에 삼켰습니다. 기사는 안전벨트를 챙길 틈도 없이 운전실을 버리고 크레인 팔을 따라 끝까지 기어갔습니다. 소방대는 아래서 불을 잡았지만 100m 위에 그를 내려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청을 받은 군 구조 헬기가 약 5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헬기는 뜨거운 상승기류에 흔들리며 크레인 위 3-4m에서 정지 비행을 버텼습니다. 구조대원이 케이블을 타고 내려가 기사의 몸에 구조끈을 감았습니다. 기사가 일어서지 못하자 헬기가 살짝 떠올라 케이블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끌려 올라갔고 기사는 손과 등과 다리에 화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왜 났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시장은 헬기 승무원 5명에게 도시 열쇠를 줬습니다. 올림픽 조종 선수는 오리 가족을 보내주려고 노를 멈췄지만 뒤처진 거리를 따라잡고 경기도 이겼습니다. 그가 멈춘 것은 결승으로 가는 길목의 8강이었고 상대 선수는 그대로 앞서 나갔습니다.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의 조정 경기는 도시 외곽의 운하에서 열렸습니다. 호주 대표는 앞서가던 중 관중이 앞쪽을 가리키며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돌아보니 어미오리와 새끼들이 한 줄로 레인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에 기대어 오리들이 다 건너가기를 기다렸다고 훗날 hel고했습니다. 그 사이 상대는 보트 5척 길이 가까이 달아났습니다. 다시 노를 잡은 그는 역전했고 오히려 29초 차이로 이겼습니다. 멈추고도 그날 기록은 8강에 오른 8명 중 가장 빨랐습니다. 그는 결승까지 이겨 금메달을 땄고 4년 뒤 올림픽에서 또 금메달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리에게 길을 내준 이 남자는 목수라는 이유로 영국의 유서 깊은 대회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노동자는 신사가 아니라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뒤 출전이 허락되자 우승으로 답했습니다. 머리가 거의 잘린 닭이 18개월을 살자 주인은 스포이트로 먹이며 공연을 다녔습니다. 칼날이 큰 혈관을 비껴갔고 호흡과 반사를 맞는 뇌관 대부분도 몸에 남았습니다. 1945년 미국의 한 농장에서 농부가 저녁거리로 닭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닭은 일어나 마당을 돌아다녔고 다음날 아침에도 살아있자 살리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상처에서는 피가 굳으며 출혈을 막았습니다. 주인은 스포이트로 식도에 물과 모이를 흘려넣고 주사기로 목의 점액을 빼줬습니다. 대학의 진위 검증까지 통과한 닭은 관람료 25센트짜리 순회공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창 때의 몸값은 1만 달러로 매겨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다른 농가들이 따라해봤지만 어떤 닭도 하루 이틀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18개월 뒤 공연 여행 중 점액 빼는 주사기를 공연장에 두고 온 밤이 왔습니다. 닭은 그날 밤 숨이 막혀 죽었다고 훗날 가족은 회고했습니다. 마을은 지금도 해마다 이 닭의 축제를 엽니다.
재봉사는 자신이 만든 낙하산 외투를 입고 에펠탑에서 뛰었지만 외투는 끝내 펴지지 않았습니다. 도약 준비와 망설임, 추락까지가 1912년 촬영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파리의 재봉사였고 비행사가 입은 채 뛰어내릴 수 있는 낙하산 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네킹 시험은 실패가 이어졌고 본인이 낮은 높이에서 뛰다 다리를 다쳤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는 더 높은 곳이 필요하다며 에펠탑 시험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당국이 허가한 것은 마네킹을 던지는 시험이었고 그는 직접 뛴다는 사실을 탑에 도착할 때까지 숨겼습니다. 2월의 어느 아침, 그는 1층 난간 지상 57m의 발판을 놓고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약 40초를 망설였습니다. 마침내 발판을 차고 뛰었지만 천은 펴지는 대신 뒤틀리며 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언 땅에 약 15cm 깊이의 자국을 남겼습니다. 경찰이 구덩이를 자로 재는 장면까지 필름은 전부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새 인간이라 불렀고 필름은 카메라에 잡힌 최초의 우발적 죽음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사건들을 모아 다시 오겠습니다.